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경매 시장이 주춤한 사이 부실 채권 시장을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을수록 이 돈이 몰린다고 하는 이 부실 채권. 과연 경매로는 어떻게 접근하고 주의점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경매길잡이 설춘환 교수님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쨌거나 경기는 불황의 냄새가 짙긴 하고 또 고금리는 또 이어지고 그러면 이제 대출이자 감당이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부실 채권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이 부실 채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던데 요 부실 채권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부실 채권은 말 그대로 네. 부실난 채권을 이야기하는 건데 실무상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는 채권을 저희가 통상 부실 채권이라고 네.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반면에 이제 부실 채권은 실무적으로 근저당권에 투자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부실 채권의 종류에는 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뭐 일반 채권이라든지 또는 뭐 워크아웃 채권 또 특수 채권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딱 좋은 것은 오히려 담보부 채권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일반 채권 중에서도 무담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 담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네. 리스크가 큰데 반해서 오히려 담보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부실 채권은 이제 대부분 경매로 넘어오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구조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그 부실 채권이 발생하는 순서를 먼저 간단히 좀 말씀 좀 드리면 이를테면 우리가 한 10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다. 그 아파트를 담보로 우리가 통상 한 은행에서 한 8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는다. 8억 원 정도 대출을 받으면 이제 금융기관은 나중에 뭐 연체이자 또 나중에 손해배상 이런 걸 감안해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을 한 120%로 할증합니다. 원금에. 그래서 한 9억 6천만 원 정도를 설정 하고 이후에 이제 차주가 원리금을 잘 갚으면 좋은데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다. 그럼 이제 금융기관에서 상환을 또 독촉하게 되고 예. 상환 독촉에 응하지 않으면 이제 금융기관은 경매를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반면에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나중에 뭐 BIS 비율 또 부실채권 비율 여러 가지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풀로 매각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경매와 부실채권과의 관계를 한번 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통상 이제 부동산을 매입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전에 통상 자기 돈으로 100% 가지고 매입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금융기관에 대출 문의를 하고 또 대출 심사를 합니다. 이후에 이제 실제로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대출을 집행하고 담보권을 설정한다. 그런데 이후에 어쨌거나 차주가 원리금을 연체한다. 예,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원리금 납부를 독촉하게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원리금 납부 독촉에 응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경매 신청, 경매 등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원리금이 연체되는 채권을 금융기관이 이제 모아서 일단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매 절차가 쭉 갑니다. 뭐 감정평가, 그다음에 이제 매각길,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유찰됐었을 때 아까 그 NPL을 풀로 매수한 회사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대부법인이나 개인들한테 이 NPL을 갖다가 즉 부실채권을 매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 부실채권 우리가 다 똑같은 말로 NPL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낙찰을 받거나 또는 이제 배당을 받거나. 마지막으로는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왜 NPL을 하면서 경매를 또 이야기할까? 왜냐하면 NPL 시장의 최종 정리 시장이 경매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경매와 NPL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네. 제가 그러면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 그 보여주신 게 뭐 한 10억짜리 아파트 네. 8억 대출을 했다. 네. 그리고 뭐 9억 6천만 건저당 설정했다. 네. 그런데 8억 대출 받아간 사람이 이거 원리금을 잘 안 갚는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부실채권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네.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걸 경매에 넘겨가지고 네. 저거 하면은 금융기관은 이제 챙겼습니다. 네. 그럼 이걸 경매에서 이거 낙찰받은 사람은 네. 그 건저당권을 근거로 해서 이 아파트를 갖다가 자기 소유로 하든지 네. 아니면 그 기업이 이제 받아내야 된다. 이 과정이 맞는 겁니까? 그 과정이 맞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좀 디테일하게 네.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부실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경매를 신청해서 예. 한 1년 정도 있다가 배당을 받는 경우 있고요. 배당? 배당을 받죠. 그 근저당권만큼 은행에서 나중에 낙찰되면 네, 네. 은행에서 이제 배당을 받는 경우도 예, 있는데 예.
중간에 이제 은행들이 뭐 BIS 비율도 맞춰야 되고 부실채권 비율도 맞춰야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부실한 채권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경매만 신청해놓고 이런 채권을 모아서 매각을 한다. 그래서 그 부실난 근저당권을 개인이나 대부법인이 매입을 해서 근저당권을 좀 풀로 행사해서 뭔가 낙찰을 받거나 배당을 받거나 네.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이 부실채권 투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올해 부실 채권 시장 자체가 급증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굉장히 적기다 이렇게 좀 네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출 변제 유예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거기다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거기다가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부실 채권이 급증할 거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부동산 일반 매매 시장이 좋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경매 시장하고 부실 채권 시장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차주가 연체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일반 매매 시장에서 높게 팔고 그냥 돈을 변제하면 되는데 반해서 지금처럼 오히려 일반 부동산 매매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이제 원리금이 연체되고 고가에 팔려고 하는데 부동산은 팔리지 않는 거니까 예. 그러면 오히려 원리금은 연체되고 근저당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경매 건수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한 1, 2년 이상은 충분히 부실채권 투자해서 상당히 좋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 설명을 듣다가 이렇게 드는 우려가 자 뭐 그걸 갖다가 뭐 나름대로 이렇게 여유가 되는 개인이 네. 단독으로 해서 내가 그 부실채권 투자로 뭐 어쨌거나 남기겠다 하는 차원에 덤빌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부실채권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풀링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네. 해서 크게 했을 때 이거를 갖다가 법인이나 기관 차원에서 그걸 비즈니스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하고 나면서 또 쪼개서 팔 수도 있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요새는 뭐든지 하도 사기가 극성이라서 네, 또 네. 걱정이 되는데 요거 이제 이 NPL 투자하셔가지고 부실채권 투자해서 고수익 됩니다. 요거 네. 거의 뭐 원금에 우리 한 20~30%로 받았는데 네. 요거 한 뭐 70~80%까지만 가도 이게 몇 배 장사입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오는데 그렇게 투자금 받아서 가로채고 아예 뭐 이렇게 사라지는 그거는 노골적인 사기고 네. 아니면은 이 담보 분석 능력이 좀 떨어지는 개인들한테 또 악성 채권 쪽만 또 넘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부실채권에 대한 네. 사실 학습이 좀 필요한 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스스로가 어떤 물건에 대한 가치라든지 또는 이제 권리 분석 예. 또는 이제 배당 분석을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부실채권 투자는 좀 유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곳하고 좀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를테면 대형 IB, 일명 이제 NPL의 대형 도매상이 있는데 뭐 유암코나 이를테면 대신 FNI 등 이런 곳에 나오는 물건들은 사실상 뭐 권리상의 문제도 없고 배당상의 문제도 거의 없는 것이어서 사실 금액만 적절하게 협의만 되면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곳들은 어디냐면요 소규모 자산관리회사나 NPL 투자 회사 이런 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부실채권을 투자할 때 1순위 근저당권이라면 상당히 안정적인 데 반해서 오히려 이제 이런 곳들에서 추천하는 것들은 2순위 근저당권, 3순위 근저당권 이런 것들은 정말 부동산 가격이 정말 최고점에 찍었을 때는 배당을 받는 금액이 일부 있을 텐데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조금 하락했을 때는 사실 2순위, 3순위 근저당권은 한 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부실채권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1순위 근저당권은 오케이. 그러나 2, 3순위 근저당권에 투자하는 즉 후순위 근저당권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 한 유튜브 채널에서 그 부실 채권 경매로 나온 71억 원 상당 물건에 이제 7억 원을 투자해서 17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네. 뭐 이런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게 실제 부실 채권 경매사들과 비교하면 어떤 건가요? 실제로 저는 이제 있을 수 있는 사실인데 예. 사실 이제 유튜브 등의 내용들은 사실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고요. 예. 약간 이제 소설을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는 1순위 근저당권을 매수해서 수익을 낸 경우가 상당히 다수 있었고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급적 1순위 근저당권을 매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2순위나 3순위, 후순위 근저당권을 매수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관여했던 물건인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경기도 공장입니다. 경기도 공장이 이제 100억짜리 공장인데요. 예. 여기 이제 IBK가 이 100억짜리 근저당권을 담보로 8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어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부실이 났죠. 예. 이게 이제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감정가 100억 원, 한 번 유찰돼서 70억, 또 한 번 유찰돼서 49억 원. 그래서 이제 유찰이 2번 된 물건입니다. 예. 요것을 갖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입찰할 때 한 50억 쓸까, 한 55억 쓸까, 뭐 정말 낙찰받고 싶다면 지난번 유찰 가격 70억을 쓸까 이렇게 고민할 텐데 예. 저 같은 사람은 이걸 그냥 100% 낙찰받고 싶다. 그럼 누굴 찾아가냐면 저 IBK의 근저당권 부실난 거 저걸 갖고 있는 자산관리회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근저당권을 나한테 팔아라. 지난번 70억에도 낙찰이 안 된 거니까 60억 정도면 내가 좀 사면 어떠냐. 당신도 손해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제가 이걸 60억 원에 사는 거죠. 그리고 실제 입찰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 50억, 60억, 70억 고민을 하는데 저는 1순위 근저당권 84억짜리 있으니까 그냥 그걸 행사해서 80억 원에 우월적으로 낙찰을 받는 거죠. 그러나 저는 80억 원에 낙찰을 받았지만 저의 투자 금액은 60억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80억에 낙찰받은 거지만 내부적으로는 60억에 낙찰받았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강점이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인천의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20억짜리 빌딩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16억을 대출을 받아서 이제 담보를 설정한 거죠. 이후에 이게 경매에 나왔습니다. 원리금 연체해가지고 그래서 감정가 20억 원, 한 번 유찰, 두 번 유찰. 그래서 9억 8천만 원 최저 매각 가격. 네. 이것도 나는 우월적으로 낙찰받고 싶다. 그래서 자산관리회사, 즉 AM한테 가서 협상을 해서 12억 원에 매수를 한 거예요. 저 부실난 16억짜리 근저당권을.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이제 이번에 뭐 한 10억 쓸 거냐, 11억, 12억 쓸 거냐라고 할 때 저는 오히려 채권을 풀로 행사해서 16억 원에 우월적으로 낙찰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16억 원에 낙찰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12억 원에 낙찰받았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죠? 왜 낙찰을 16억인데 12억에 매입한다는 게? 실제로 저는 그 근저당권을 16억짜리 할인 받아서 12억 원에 산 거예요. 예. 예. 12억 원에 예. 사서 실제 풀로 행사해서 16억 원에 낙찰을 받았지만 저는 이 근저당권을 행사한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좀 이해를 못 하시니까 네네네. 제가 원래 이제 부실채권 하면 예. 가장 쉬운 사례가 구두상품권이에요. 네네. 요거 하나만 간단히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구두상품권. 네네. 예. 제가 만약에 이제 뭐 텐디 구두를 예. 백화점 가서 30만 원짜리 사고 싶다. 예. 근데 이제 구두방에 가니까 요 상품권 30만 원짜리를 50% 할인해서 15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구두 상품권을 15만 원에 샀죠. 예. 그렇죠. 백화점에 가서는 30만 원짜리 구두를 사고 예. 그렇죠. 3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줬죠. 예. 근데 저는 15만 원 주고 산 거죠. 예. 그게 바로 전형적인 부실채권 투자랑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앵커님이 이해한 것이 예, 한것 같고요. 예, 네. 예. 소장님 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저당권 자체를 그렇게 아니, 이제 할인해서, 맞습니다. 할인해서 산 평소에 거고. 궁금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메커니즘입니까? 구두 상품권 그거. 구두 상품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어쨌거나 이제 그 구두 상품권을 그렇게 팔아도 손해가 아니었든지 뭔가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 부실채권을 싸게 파는 사람들도 어쨌거나 자기가 사온 가격보다는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나 우리는 시중가보다는 굉장히 싸게 사는 거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저당권을 뭔가 이제 할인해서 사서 다시 팔아야 된다는.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구두 상품권 지금 15만 원이라 하셨죠? 네네. 구두 상품권 30만 원 있는데 네. 그걸로 구두 사러 가는 게 아니고 네. 진짜 상품권 할인해 주는 데 가서 한 뭐 15만 원보다 조금 낮은 12만 원, 13만 원에 그냥 현찰 주세요 하고 그 상품권을 넘긴 그런 상품권들인가요? 어찌 보면 이제 그거는 은행에서 예. 처음으로 그 NPL 풀을 예. 매각할 때 예. 입찰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싸게 떠오는 거죠. 그리고 싸게. 네 맞습니다. 전문 용어 나왔네요. 떠온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떠오는 것을 이제 나중에 그렇게 30만 떠올라? 원짜리 10몇만 원을 와리깡. 네. 이것도 전문 용어인데. 네. 부실채권은 약간 그런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실채권 이거 법적으로는 개인이 직접 매입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교수님? 실제로 2017년도까지는 네. 개인들이 이 부실채권 투자를 해서 좀 많은 수익을 냈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이게 좀 악성 추심 또 나중에 세금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네. 있다 보니까 2017년도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이 부실채권을 매수하려고 한다고 예.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에다가 대부법인을 등록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부법인이 되어야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근저당권을 론세일 방식으로 떠온다. 론세일 방식으로 사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근저당권이 은행 명의였었잖아요. 네. 그 은행 명의를 이를테면 설춘한 대부법인 명의로 근저당권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요런 것들을 론세일이라고 하는 건데 요렇게 이제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금융위원회에다가 대부법인을 등록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대부법인을 등록해서 이걸 떠오면 기본적으로 우월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제3자가 높게 낙찰을 받았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약간 좀 편법으로 일반 법인이나 개인 투자자들도
채무인수 방식을 통해서 우월적으로 약간 낙찰받을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이러한 일반 법인이나 또 개인 투자자들이 앞서 얘기한 론세일 방식으로 요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법인이 매수한 근저당권에 지분을 투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지분 투자. 네, 근데 요거는 배당이 어떻게 될지를 또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럼 꼭 유념하셔야 될 것 대부업체 같습니다. 자체 지분 투자라는 거랑 비슷한 아닙니다. 건가요? 대부법인이 그 근저당권 명의를 네, 갖고 있는 건데 그 당시. 거기다가 이를테면 이제 뭐 질권 설정을 한다든지 아. 해서 지분을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근저당권과 같은 이런 부실채권 자체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부실채권에 오늘부터 좀 관심이 있다라고 예, 한다면 요 부실채권 투자사인 유암코나 네. 또는 대신 AMC 이런 등의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실채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할 수 있고요. 유암코나 대신 AMC. 대신 AMC. 네, 맞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법원 경매를 보다 보면 네. 당사자가 채권자 땡땡땡 자산 유동화 전문 유한 회사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이제 근저당권이 예. 부실화 되어서 매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러한 부실채권을 매수하고 싶다면 부실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통상 이제 AMC라고 하는 건데 거기 직원인 AM 있습니다. SM 매니저라고 해서 그래서 그 AM을 만나서 그 근저당권을 협의를 해서 사고 팔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유암코의 홈페이지에서 저 유암코의 보유 자산 또는 이제 근저당권 부실난 근저당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기 좀 더 클릭을 하면 담당자하고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저 물건, 저 공장에 이를테면 근저당권을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매매를 타진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주의해야 될 점 간략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부실채권은 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월적으로 낙찰을 받기 위해서 예. 부실채권을 매수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배당 순위를 제대로 좀 이해하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 소규모 부실채권 투자회사나 네. 학원 등에서 이런 거 이제 공동 투자를 강력히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동 투자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부실채권을 매매할 때 계약금하고 잔금을 주는데 네. 이 잔금을 AMC나 AM의 통장에 입금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얘기한 땡땡땡 자산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계좌에 반드시 입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